김현정의 뉴스 쇼. 나도 당했다. 미투. 과연 우리나라에도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 바람이 검찰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 지금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성추행의 구체적인 진술 그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성추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 덮으라고 했다던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이 사람들의 후안무치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그저 모르쇠로 기억이 없다면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폭력 고발운동인 이 미투 운동,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권위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인 검찰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북한 얘기부터 가야 되네요. 네. 발묶인 마식령 전색입니다.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에서 열릴 남북 스키 선수단의 공동훈련을 앞두고 원래는 오늘 남한 선수단이 전세기 타고서 북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공동훈련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오늘 오전 10시에 강원 양양공항을 떠나서 마식령을 향해야 할 전세기 출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발동된 미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면요. 예.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세기 편을 그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두고 지금 한미 정부가 막판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군요. 앞서서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금강산 문화행사가 무산된 데 이어서 그렇죠. 이번 남북 공동훈련까지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그게 우려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일관성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평화올림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좀 봐달라, 예외적인 사항으로 두자, 아마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거든요. 연두교서 하죠. 예. 그 내용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눈이 번쩍 뜨일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미. 한 소식통은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해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인데 예. 그 연설 내용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되거든요. 눈이 번쩍 뜨일 발언? 네. 글쎄요. 이게 뭔지 한번 지켜보고, 마식령 가는 그 전세기는 뜰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네요. 그나저나 평창올림픽 초청받은 MB, 네. 오늘 초청장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어허. 이를 위해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늘 서울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접 만나서 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사무실 직접 방문해서요. 이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죠. 그래서 초청을 받는 이 전 대통령도 그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새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개막식 날 보여질 전현 대통령의 만남 모습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짚죠. 네, 35년 만에 우주쇼입니다. 오늘 엄청난 우주쇼가 펼쳐진다는데 어떤 거예요? 개기월식, 그러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그것도 1년 중 가장 큰 달이라고 하는 슈퍼문, 그리고 공전 주기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 블루문이 겹쳐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물드는 블러드문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블러드문? 네. 그래요? 이 핏빛 그 달이라는 얘기죠. 예. 35년 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반된 개기월식은 앞으로 19년 뒤에나 다시 나타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한 5시쯤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말이죠. 네. 하늘을 보는데
CG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다리 너무 커서. 네네. 그동안 슈퍼문 많이 봤지만 저는 그렇게 큰 슈퍼문 못 봤거든요. 오늘은 더 장관입니다. 그 슈퍼문들이 오늘은 쇼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월식이 밤 8시 48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예. 지켜보시죠. 그러죠. 여기까지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용기 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SNS 들여다보면요. 나도 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정말 공감한다. 이런 글이 넘쳐납니다. 서지현 검사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국장 그 옆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안 국장이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 이것을 공론화한 거죠. 그러자 인사상 불이익이 이어졌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어제는 성추행을 당한 뒤에 겪어온 그 8년간의 고통을 적은 일기 형식의 글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파장이 더 커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제 이 서 검사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검찰 성범죄 특별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지지 성명을 주도한 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현 검사 인터뷰도 보셨을 테고 네네. 일기 형식의 글도 보셨을 테고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예, 정말 인터뷰 보면서 굉장히 참 많이 괴로웠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네네. 성추행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당시 장례식장에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는데 네. 어떻게 성추행이 벌어질 수 있었던가 정말 네.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정말 그것이 가장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더구나 그것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누구나 제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 배우 레아 세이드 증언과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레아 세이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웨인스타인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스탑이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다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네, 눈 감아줬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끼리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요 검찰 조직의 특성도 관련이 있고 바로 성폭력 범죄가 특히 가해자들 간에 또 잠재적인 그 연대 같은 것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어제 그 장문의 일기가 공개된 후에 더 파장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그 1회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은 여성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검사의 일기를 보면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열심히 탬버린을 쳤답니다. 막 손이 아프도록 쳤대요. 그러고 났더니 너 때문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회식 자리 끝나면서 한 번만 안아보자. 뭐 이런 것들은 많았다는 거고 뭐 이런 사례들을 쭉 들고 그러니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을 빙자해서 계속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검찰 내에서의 뭐 그런 어떤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만의 과연 문제일까? 사실 그런 식의 그 성희롱적인 부분들은 그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면은 정말 많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적인 그런 피해를 당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서지현 검사가 이런 자기의 그거를 용기를 내서 말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그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숨어 있다가 그 말하기, 침묵에서 깨어나서 말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검사라는 유치해 계신 분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엉덩이를 만지는 그 행위는 성추행이라는 걸 이제는 인식해요.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 아니 예뻐서 그렇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게 왜 성희롱이야? 뭐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희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아직도 좀 철저하지가 않은 게 있는데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언동, 예. 그다음에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예. 그다음에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불쾌하면 그건 불쾌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왜라고 하면서 계속한다면 그건 엄연한 희롱인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서지현 검사가 얘기하는 글을 쓴 거고 네네.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 미투 운동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네. 자 이제 첫 번째가 그 성희롱 행위 자체였고 두 번째는 네. 이것을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았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후에 벌어진 일,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면 여태까지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못한 것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2차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 작년 12월에도 법을 개정을 한 이유가 특히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맘 놓고 하는 거죠. 성희롱, 성추행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아니면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런 가해자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그거를 책임을 지는 의무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안태근 전 국장, 그러니까 엉덩이를 만졌다는 그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었죠.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문정 검사한테 왜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난 서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늘 그 가해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기억해 보시면 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사건들이 어떻게 밝혀지냐면 주변에 그 정황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 가해자 간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해자 편을 두는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황을 분명히 진술해 줄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조사가 저는 이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가해자들은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당연한 거군요. 지금까지 매뉴얼이군요. 기억 안 난다 하는 것이 매뉴얼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다. 항상. 그렇죠. 술이 문제고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흘립니다.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 꽃뱀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저 서검사조차도 검찰에 있는 분이 8년 동안 이걸 얘기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만들어 놓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내 실수다 내가 틈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이거를 규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고쳐야 됩니다. 서 검사의 고백이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제 그 일기장이 공개된 후에, 그러니까 일기 형식의 글이 공개된 후에 나도 다를 바 없더라, 공감합니다, 이런 SNS 글이 넘쳐나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미국처럼요.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좀 어려울까요? 저는 이미 사실은 민간 베이스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성폭력 상담소에서 말하기 데이라는 걸 해서 이런 게 있었고 그렇지만 드러내기 어려웠던 이런 권력층 아니면 유명인들 군대 아니면 유명인들 아니면은 공직사회 이런 대학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드러내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러내기가 저는 또 다른 어떤 전제 여검사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어가는 흐름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전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많은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형성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좀 점검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면 어디를 꼽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남인순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원이지만 또 동시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요. 정치권도 정말 필요하고요. 정치권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특히 기자들 사회, 그러니까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이런 법조 분야, 그다음에 학계 분야,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나 권력 분야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은폐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성주의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번에도 과정을 보면은 그 주변에서 서검사가 이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아니면 다른 검사가 감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을 때 다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너만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성폭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미투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여성 정치인도? 아니, 그 여성 정치인에 뭐 해당한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 뭐 정당도 있고 이 안에서 당직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광범위하게 이것이 저는 좀 이번에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남인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왜 갑자기 강조하세요?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저도 몰랐는데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저는 사실 일주일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일에 약한데요. 그래서 시계를 꼭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계속 요일까지 나오는 시계를. 너무나 사건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이런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면서 오늘 수요일 아침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치보복이다. 분노한다. 이 검찰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갈등하던 청와대. 이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행사에 초청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MB 초청한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김정은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네. 초청장을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게요.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 이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직접 이제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전달할 초청장은 두 종류인데요. IOC 명의로 된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 주요 경기 행사 초청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급 외빈 만찬 등의 행사 초청장입니다. 만찬 초청장도. 그러니까 IOC 초청장은 IOC와 협의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초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이 좀 깊었던 것 같은데요. 내부 회의까지 열어서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한 청와대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MB.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초청하고 싶어도 더 초청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입니다. 진짜 몇 명 없네요. 이래 빼고 저래 빼고.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올림픽 이후에 국내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국제 행사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죠. 이런 자리에 가서 같이 축하하고 국민들이 기뻐하고 뭐 흐뭇해하고. 문제는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을 초청자 명단에서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이 이 전 대통령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예우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 왜인지 한번 따져보죠. 이미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고인이 돼버렸잖아요. 돌아가신 분 일단 안 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예우 법적으로 박탈당하죠. 나머지 한 사람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파면돼서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초청장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구치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전 대통령한테까지 초청장을 안 보낸다? 오십시오 안 한다? 모양이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손명숙, 이희호, 권양숙 이 고인이 된 3명의 전직 대통령 부인한테까지 초청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수사는 수사고 올림픽은 올림픽이다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MB 소환이 임박했다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예. 올림픽이 2월 9일 개막 아닙니까? 네. 그 전에 그럼 소환 안 된다는 얘기인가? 초청장 보냈다는 건? 이거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청와대가 초청장을 전달함으로써 뭔가 검찰에 메시지를 주는 측면은 있을 수 있어도 직접 검찰에다가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한병도 정무수석 손에 초청장을 들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걸까? 여기에 굉장히 의문심장한 메시지가 왜 있다는 우편으로 거예요. 안 보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인편도 아닌 정무수석이 직접 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전 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초청장 하나만 달랑 전달하고 올까요? 자, 갖다 드리라는데요. 그리고 초청장을 한 장 불쑥 내밀고 그냥 와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수석이 현직 수석인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좀 나누겠죠. 밖으로는 공개가 거의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라고 했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거다? 예. 그러니까 BBK 고발 사건이나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거는 다른 건으로 수사하거나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 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이 독립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러 가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봐라. 정치 보복이네. 여기서부터 제외시켜버리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게 틀림없다는 걸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고의 대우로 정무수석이 들고 가는 것이다. 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다입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그거 가지고서 논의 중이세요. 네. 참여를 할까요 말까요? 하는 건 본인 마음이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부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초청을 거부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 봐라. 정치보복이라고 서재 성명까지 내더니 국가적 행사에 초청까지 받아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옹졸하고 속 좁은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것 봐라.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아, 그러네요. 왜?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MB 때였습니다. 요즘 외부 행사도 못 나가고 맨날 집과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뭔가 외부의 얼굴을 탁 알리고 이건 내가 유치한 거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각인시킬 필요가 있죠. 나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야. 기회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MB가 정말로 올림픽 개막식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신 분들 김성환 씨 생각으로는 100% 갈 것 같다. 간다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청취자 한 분. 저도 몇 년 전에 성희롱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었는데요. 어제 서지현 검사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가해자 본인한테 직접 얘기해서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이여 침묵하지 맙시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용기를 내셨군요. 그리고 사과를 한 그 가해자도 잘했습니다. 2부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오전에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죠.
영화의 이 한파 속에 신생아를 아파트 복도에 유기한 사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많은 분들이 공분하면서 그 아기를 새벽에 발견해서 품에 안고 살려낸 시민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했었는데 참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해서 살려냈다는 그 시민이 바로 이 아기의 친모였다는 겁니다.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요 어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어땠고 그 시민은 어떤 분이고 얘기 들으려고요. 그런데 밤사이에 이렇게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급히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경찰관을 수소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찰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요, MB 시절 국정원 비밀 프로젝트에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는 당시 국세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요.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은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입니다. 영화의 한파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주민이 발견해서 구조했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죠. 그 주민은 여대생이었는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 복도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탯줄도 안 뗀 아기가 알몸으로 담요 한 장 없이 바닥에 그대로 유기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5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체온을 올렸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생아를 발견해서 구조했다던 바로 그 대학생이 그 아기의 친모였던 겁니다. 참, 아기를 버렸다고 해도 기가 막힌데 그게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다고 하니 더 기막힙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1팀장 홍석봉 팀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홍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여대생이 아기 구조했고 누가 버렸는지는 모른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어떻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아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출동을 나가서 영아 상태를 보고 영아가 발견된 장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배꼽에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다면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영하 8도 정도에서 영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면 그 바닥에 양수나 혈흔 같은 것이 그 부분에 영하 날씨로 인해서 얼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엿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깔끔하던가요? 예, 그랬습니다.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대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친모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처음 저희들이 대면했을 때 자신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데 복도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서 새벽에 밖에 나가보니까 영아가 있어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진술하는 모습이 뭐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모도 그랬고 거기 이제 형부나 언니도 언니네 집이었다면서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예, 언니나 형부도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없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신고자 말을 무조건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그 수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병행해서 추진했었죠.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아이를 살린 정말 대단한 시민 여대생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정말 칭찬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자백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니까 이제 용의자 이 영아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여자나 뭐 청탁을 받았다든지 할 수 있는 남자랄지 발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서 1대1로 이제 탐문 수사를 실시하고 그 산모나 언니 형부한테 이거 영아가 발견이 됐는데 부모는 찾아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신고자이긴 하지만 유전자 감정 의뢰를 전체를 다 실시해야 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혀 내색을 안고 있다가 언니하고 같이 그 부모님 집으로 귀가하려고 가다가 들은 거죠. 진실을 그때 들은 거예요, 언니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언니가 이제 안 된다. 너 이거 진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자백까지 하게 된 거군요. 예. 20대 대학생? 예, 휴학생입니다. 휴학생. 광주 지역 모 대학교 휴학생.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고 도대체 어디서 출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연이? 그때 당일이 1월 30일인데 예. 형부 생일날이었습니다. 예. 거기 언니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언니는 이거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임신 사실이나 그 출산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당사자도 그 3시 30분경에 도저히 이제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새벽 3시에 예, 그렇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에 3시 반에 예. 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새벽에 언니 형부는 자고 있고 혼자서 화장실 가서 아이를 출산한 걸 혼자서? 예. 와. 이제 참모 당사자 말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혼자 그 탯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을 끊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네, 이제 남자친구하고도 연락이 되지도 않는 상태고 부모님한테 임신 사실도 언니나 부모님한테 임신 사실도 속인 상황이고. 아니 근데 배가 남산만큼 불렀을 텐데 어떻게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선 임신 사실을 모를 수가 있죠? 그 옷을 좀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은다지 하면 처음에 언니 집에 왔을 때도 펑퍼짐한 옷을 입고 딱 겨울철이니까 그렇죠.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말을 하면 됐을 텐데 언니한테 말할 용기는 안 나고.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오셨는데 당신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됐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부모님들이. 네. 예. 그래서 신고를 그 산모 본인이 한 거였어요?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산모가 영화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예. 이제 언니가 이제 형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동생한테 속은 거죠. 네. 그러면 아기는 한 번도 바깥에 버려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버리는 것까지 자작극을 한 건 아니고 아이는 버려진 적은 없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는 한편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추운 날 바깥에 버려졌었다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기 엄마인데 지금 반성이라든지 후회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 처음에는 이제 그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런 거 두렵고 그러니까 양육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자작극식 이제 그런 걸 벌인 건데. 예. 그 후회스럽다고 그 사실대로 말을 하려다가 이제 어느 단계가 지나가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 그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그 진술합니다. 사실을 말할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예.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가요? 어떤가요? 딸아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이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주 이쁘고. 네. 아이는 그러면은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면 엄마한테 가는 건가요? 이제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는 일단은 산모한테 가는 게 맞고요. 산모가 이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예.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무죄입니까? 혐의 없음입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입건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결국은 그냥 거짓말로 벌어진 해프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 형사분들만 고생하셨네요. 어제 하루 종일. 그건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고생하셨고 국민들은 굉장히 허탈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속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아이 잘 키워지는지 이것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형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1팀장 홍석봉 팀장을 연결해서 자초지종을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어쩌다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입니다. 이봉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진짜 그러네요. 예. 아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게 되는 심리, 그거는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이게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라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낙인감 이런 게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 차별 이런 게 두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실제로 힘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들. 아이를 이제 적당히 양육하거나 돌볼 환경이나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면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별에다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안 되는 이런 상황 두 가지가 다 겹치면 유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영아 유기 사건? 그 영아 유기라고 꼭 꼬집어서 통계가 분류된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통계적으로 요보호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한 5천 건 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의 아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시설이라든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동들을 뜻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키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진짜 기관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거였을까?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역시 이제 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 사정이 안 돼서 이런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면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고립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베이비박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누군가한테 입양을 시키고 싶어도 내가 키울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누군가한테 입양시키고 싶어도 법적으로 장애들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였죠? 최근에 입양법이 바뀌게 되면서 부모의 존재를 밝히게 돼 있습니다. 입양을 보내려면.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존재를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전에는 왜 한 목사님께서 베이비박스를 넣고 정말 못 키우겠으면 그 아이 여기다 놓고 가십시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도 입양이 못 되는 상태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불명이 되니까 입양이 아니라 일단은 시설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가게 되는 것.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못 키우겠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 시설에서 보호는 해주게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모가 키울 여력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되는데도 버리는 경우하고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이제 그거는 시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역시 그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사나 의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 여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인식이라든지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두루두루 평가해서 시설에서 맡아줘야겠다 생각되면 맡아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렇게 무조건 버리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이세요, 교수님. 이 버린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거는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 중심의 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래요. 그런 시설에 맡기거나 뭐 입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서 못 키우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때문에 못 키우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식 전환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미혼모가 꼭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 이걸 수사하는 중이잖아요.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대북 공작금이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흘러갔더라. 아, 왜 그렇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건네면서 이 데이비슨 연어 두 전직 대통령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분,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안원구 사무총장 연결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참 기가 막히는 소식인데요. 예. 검찰이 MB 정부의 국정원의 대북 특수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비리를 캐려고 해외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음해 공작 비밀 프로젝트라고 봐야 됩니다. 이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DJ라고 보통 통칭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 DJ 비리 캐기 프로젝트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예, 연어 프로젝트는 연어의 핵이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연결해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국내로 소환해서 내용을 보기 위한 실질 내용과는 다르게 아마 음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작이 아닌가. 근데 그걸 왜 국세청장한테 10억 원이나 주면서 뭘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요. 국세청장은 이제 사실 개입이 되려 그러면 그 속에 기업이 있거나 그다음 해외 자금 흐름을 보는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을 동원해서 아마 봐야 됐을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이게 정당한 수사라면은 정당하게 협조 요청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당한 일인 것 같으면 국세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특활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그것도 유용을 해서 그것도 국세청장한테 돈을 건네고 그 국세청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음해 공작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정원 업무를 국세청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뒷돈 받아가면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제가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저도 국세청에 오래 근무했지만 국세청이 나서서 공작을 하는데 직접 동원된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국세청만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어제 압수수색 당한 이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MB정부 시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 어떤 인물로 내부에서는 평가받았던 인물인가요? 아마 MB정부의 최고의 인사 수혜자고 신데렐라급이죠. 신데렐라요? 그 당시에 상급 국장에서 국세청장까지 오르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2년 만에 상급 국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아마 사상 초유의 국세청 개청 이래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개청 이래 처음 있었던 일 정도예요? 네. 아마 뭔가 정권과 특별한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 것부터 MB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통해서 그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의 전문위원이었죠. 그랬다가 그 근무를 얼마 하지 않고 원청 조사국장으로 바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깜짝 놀랐었고요. 그 다음 행보는 더더욱 놀라운 게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서울청장, 사장, 청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의 시선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스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다스의 명목상의 일대주주 김재정 씨가 있지 않습니까? MB의 처남, MB의 처남이죠. 그분이 2010년도 MB 정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하고 아마 학교 선후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가까웠다는 소문들이 돌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수상한 그 상속세 신고와 그 물납하는 과정들이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물납이 뭡니까?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 게 맞는데 다스의 그 비상장 주식 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의 주식으로 세금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아,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은 당연히 현금화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건데 상속세.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고 손실을 본 거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는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았다면. 그 주식을 이제 팔아야지 국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특혜네요, 특혜.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혜를 봐준 일이 하나 있고, 저는 그 MB하고 연결고리 다스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요. 얼마 전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물러난 후의 얘기입니다만,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 국세청이. 그러면서 다스를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근데 희한하게도 격리 직원이 국세청 조사를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노트북을 들고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건들이 다 들어있는, 파일이 들어있는 노트북을 들고. 네. 그거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가 아니라,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노트북을 들고 그 시간에 대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비밀 작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그 비자금을 형성하고 관리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모지라는 분이. 지금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사건, 이 횡령이 진짜 이 여격리 직원이 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냐, 말하자면 MB 일가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수사 중인 건데, 바로 그 주인공 격리 여직원,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았던 그 격리 여직원이 이 여직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걸 알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이건 지금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B 정부 시절에 그 다스 주식을 상속세 내야 되는 거를 물납하는 특혜라든지, 또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싹 사라져버린, 서류 들고 사라져버린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국세청에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부자들이 아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MB라인, 소위.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그래요. 그 노트북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도 비자금을 관리했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면은 벌써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그 속에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 여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어제 저희가요, 그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했던 김종백 씨, 다스 직원이기도 했던 김종백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백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직원하고 동기랍니다. 예.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진실을 다 밝히는 단계까지 갔거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세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적폐청산 TF도 만들고 개혁해보겠다고 자구책을 국세청이 찾고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거 계셨던 분으로서, 안에 계셨던 분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세청의 경우에는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실제로 그렇고요. 예. 이 폐쇄적인 조직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개혁을 맡겨놓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진정한 개혁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 투명히 밝히고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세청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적폐 사건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이거는 스스로의 신뢰성을 까먹는 일이니까요.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분이세요. 지금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사무총장하고 있습니다. 안원구 총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영화 6.2 사건은 아니죠. 이제 6.2 사건은 아닙니다. 6.2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시민이 알고 보니 친모였던 이 사건 들으시고 박찬수님 오히려 해프닝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철이 좀 들겠죠. 그러셨고요. 황현정님 겨울 만삭은요 모를 수 있어요. 두꺼운 후드티 입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래도 배가 만삭이면 정말 남산만 했을 텐데. 아기 낳아본 엄마로서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혼자서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을까요? 김진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임신시킨 그 남자친구는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까? 그 무책임한 사람부터 언급을 좀 해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도 주셨고요. 2176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산모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길래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정희영님, 그래도 이 영하의 날씨에 6.2 안 했던 거라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문자들. 돕고 싶다는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연결 좀 해달라 이런 문자. 저희가 연결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성 고맙습니다. 그 마음 감사합니다. 미투 캠페인에 대해서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자신의 사례를 보내주신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주성학님. 반대로 말입니다. 여성이 다수인 집단에 가면요.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남성이 미투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백성무 변호사님. 네. 죄송해요. 갑자기 불러서 재판정 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이크 잠깐만 좀 올려주세요. 네, 변호사님. 여성이 정말 많은 회사에서 네. 남성들이 피해자가 정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 요즘에 종종 있어요. 이게 항상 보면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는 여자다라는 딱 일반적인 고정관념들이 좀 있잖아요. 여성만 미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법도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러니까 성폭행 관련해서도 부녀를 성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게 법규가 바뀌었다는 이유는 세상이 조금 변했다는 의미죠. 자, 거기까지 듣고 재판정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자고 나면 쏟아지는 사건 사고랑 이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수락관으로 오시면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노락관이 아니고 수락관 상공 안 하시면 허전하네요. 네. 노상공님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 마당수님도 네, 어서. 저는 사실상 이제 제 소개를 거의 포기하듯이 수락관을 따라갈 게 없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수락관 상공과. 아까 소개하기 전에 갑자기 질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훅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불이타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뉴스쇼에서. 정말 요새 사건 사고가 쉴 새 없이 터지는데 아까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들으셨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국정원의 프로젝트였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를 캐는 프로젝트 이름이었대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연어 프로젝트는 이제 돌아오는 것을 캔다 이런 의미로 붙여졌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프로젝트는 왜 데이비슨일까요? 아세요? 두 분은 뭐든지 아시니까. DJ의 D 때문에 데이비드슨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DJ의 D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와, 그럼 진짜 그걸 보고 바로 DJ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유사한 거는 알파벳 D 정도로 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보죠,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부관 참시 퍼포먼스 막 국립현충원 앞에서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저기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름도 정말 데이비슨 D라서 아무렇게나 붙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성의 아무렇게나. 연어는 더 사실은 저는 충격이었어요. 연어가. 왜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를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회귀 본능 그래서 붙인 거래요. 도대체 그 천재적 발상을 가진 도대체 그 장면가는 누굽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는 뜻이라도 있지. 데이비드스는 그냥 D라서. 야 정말 아무렇게나.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다스 여직원. 네.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격리 여직원. 제가 알려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아예 신분 전환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그 120억 횡령을 그 당시에 이 여직원이 혼자 했다라는 결론이 났었잖아요. 정호영 특검 당시 2008년에. 근데 그 당시에 뭐 제대로 입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일단 120억 횡령한 시점만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참고인 신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지시한 주체가 있더라도 같이 했다면 공범은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을 텐데 아마도 그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그 비자금에도 관여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소시효가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 자체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더 들고 있다. 김종백 씨가 어제 출연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김종백 씨 얘기가 횡령금 120억 원 아니에요. 20억 원 더 있어요. 2005년에 나온 거 있다는 거죠. 20억 원이 뒤에 한 게 더 있대요.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녹취록 보니까 좀 애매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녹취록을 언론에서 토막만 들어서 그렇다. 발췌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2시간 30분을 20번 들어보면 20번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러셨어요. 그 사건도 참 특이했지만 김재정 그 이제 돌아가셨죠. 그 처남. 그분이 120억 횡령 사실을 알고는 혹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어제 기사에. 맞아요. 저는 그 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김재정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제1대 최대 주주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12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이 조성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김종백 씨가 그 여직원하고 동기인데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그 동기가 했대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본인이 120억을 횡령한 걸로 결론이 나서 처벌까지 강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쓰려고 횡령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게 두 가지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뒤집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직원도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봐야죠. 굉장히 크죠. 그 여직원이 3억 원을 횡령해서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원 얻으려고 120억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김종백 씨 녹취록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두 분이 전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이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랑 전화를 하다가 이거 내가 녹음해야지. 그리고 녹음하고 그걸 증거로 내는 건 대화하는 사람 상대방 사에서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당사자면. 당사자가 당사자면. 되면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증거로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거군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법적인 쟁점 좀 짚어봤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민들 목소리부터 좀 듣고 올까요?
만약에 제가 편의점 주인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다른 거 같으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반면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손님들하고 이게 거부감이 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서러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데 일과 관련 없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니까. 장애에 대한 그 편견을 극복하려면 더욱더 그 외모든 장애든 상관없이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서 다뤄볼 주제는 외모를 사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주. 과연 점주, 고용주의 권한이냐 아니면 부당한 차별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성 병변이 있어요. 병이에요, 말하자면. 예, 예.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이제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 부종 증상이 있는 어떤 청년이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편의점 점주가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다. 이러면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편의점주에게 이 청년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세요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다라고 인권위는 결론을 내린 그렇죠. 거고 법정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법적인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만 인권위가 보기엔 차별이다까지 난 이 상태의 사건입니다. 예, 이 사이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예, 오늘 재판정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일단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고용하는 쪽에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모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고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건 이거는 편의점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권위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점주의 권한을 인정해줘야 된다. 점주 무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뭐 점주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약자 편입니다. 왜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안 생긴 수락관 상공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점주님 특별인권 수강하십시오.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그럼요. 약자 편이다 나는. 그럼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범법행위 맞다. 유죄. 여러분 노변. 뭐 부당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올라오고 나서요. 인터넷상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오늘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주제가 나오면 좀 감을 잡고 시작. 근데 잘 못 잡으시던데. 요즘에 자주 틀리세요. 요즘 4번 틀리시던데. 이거는 정말 비밀이었는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감이 좀 떨어졌나요? 오늘은 정말 못 잡겠어요. 두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선택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릅니다. 우리도. 저희가 오늘 두 분한테 나눠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다 모릅니다. 어떤 쪽으로 올지.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집계해보죠. 백 변호사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들. 그 콜센터 직원분을 채용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예. 그럼 그분 채용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영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가 뭐 별로여도 뭐 반드시 고용해라라고 하는 그거는 고용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고요. 즉 직업의 특성을 그렇죠. 봐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진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외모가 좀 못하신 분들이 아예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영업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는 손님을 계속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선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약간 외모가 더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건 고용주 마음대로 뽑는 거죠. 편의점주 입장에선 알바생의 외모가 매출과 그렇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10조를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7조에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헌법상 그 기본 가치에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7조 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상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일부러 빼고 말했는데 콕 찍어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나 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체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분을 써야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긴급 질문 하나 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노 변호사님 목소리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떠한 종류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는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좀 뚱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좀 못생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키가 크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 답 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기준이 뭐냐. 기준은 고용주가 정하는 거죠. 그건 고용주. 자기 맘대로. 보세요. 아니 그럼 제가 편의점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 하나를 뽑는데 제가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나요? 제가 정하는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소리 나쁜 거 좋은 거 기준이 뭐냐? 그건 콜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왕이면 여기서는 좀 밝은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로 다시 좀 국한시켜 봤을 때 과연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외모가 그럼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야간 알바인데. 밤에도 사람들이 어쨌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외모는 경쟁력이다. 근데 실제로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외모가 어느 정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제가 별로여서. 그다음에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딱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백 변호사님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안면 부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환의 일종이고.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질병이다. 림프종 그럼요. 질환.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물건 파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업주의 고용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한테 억지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돼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원성 님도 애매하네요. 오늘 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표가 꽤 많이 들어오고요. 미추홀님, 점주가 봉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업에서 외모 보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석종건님 이런 분들 이제 백변지지. 반면에 외모로 고용 차별하는 걸 용인하면 차별이 넘치는 사회가 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준호님, 이현우님은 손님이 편의점 직원의 외모 보고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거 결정하지 않는다.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이런 게 기준이다. 노변지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가요? 할 얘기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문자 부지런히 보내주십시오. 샵 1212 50원의 단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이분은 사실은 외모가 불량해 보인다던가 혐오스럽다던가 비위생적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거 같은 게 말씀하셨는데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손님들은 당신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물건 파는
하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라는 생각을 선입견. 가지고 예,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회도 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 무슨 모델이나 배우나 정말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거절한 게 부당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외모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는 문제가 됐지만 여기는 편의점주 한 명이 본인 가게에서 일할 사람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모가 기준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그분의 자유라는 거죠.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번 케이스에 좀 국한된 겁니다. 요거는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국한된 것.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뽑습니다. 림프종 질병이 있는 이 청년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군요. 이분이 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자 거절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 편의점주는 차별을 한 것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79% 대 21%. 79 대 21로 이것은 차별은 아니다 쪽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셋 다 지금 이건 제가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는 거 어때요? 네, 이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오늘 수락관 여기서 일단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예, 마식령으로 떠나기로 했던 전세기 결국 조율이 완료됐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군요. 출발한답니다. 이륙한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주의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번에도 과정을 보면은 그 주변에서 서검사가 이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아니면 다른 검사가 감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을 때 다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너만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성폭력 해결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미투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여성 정치인도? 아니, 그 여성 정치인에 뭐 해당한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 뭐 정당도 있고 이 안에서 당직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광범위하게 이것이 저는 좀 이번에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남인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왜 갑자기 강조하세요?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저도 몰랐는데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저는 사실 일주일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일에 약한데요. 그래서 시계를 꼭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계속 요일까지 나오는 시계를. 너무나 사건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면서 오늘 수요일 아침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치보복이다. 분노한다. 이 검찰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갈등하던 청와대. 이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행사에 초청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MB 초청한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김정은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네. 초청장을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게요.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 이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직접 이제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전달할 초청장은 두 종류인데요. IOC 명의로 된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 주요 경기 행사 초청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급 외빈 만찬 등의 행사 초청장입니다. 만찬 초청장도. 그러니까 IOC 초청장은 IOC와 협의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초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이 좀 깊었던 것 같은데요. 내부 회의까지 열어서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한 청와대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MB.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초청하고 싶어도 더 초청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입니다. 진짜 몇 명 없네요. 이래 빼고 저래 빼고.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올림픽 이후에 국내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예. 이렇게 중요한 국제행사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죠. 네. 이런 자리에 가서 같이 축하하고 국민들이 그렇죠. 기뻐하고 뭐 흐뭇해하고. 문제는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을 초청자 명단에서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이 이 전 대통령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예우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 자, 왜인지 한번 따져보죠. 이미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고인이 돼버렸잖아요. 돌아가신 분 일단 안 되고.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예.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예우 법적으로 박탈당하죠. 네. 나머지 한 사람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파면돼서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초청장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구치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전 대통령한테까지 초청장을 안 보낸다? 오십시오 안 한다? 모양이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손명숙, 이희호, 권양숙 이 고인이 된 3명의 전직 대통령 부인한테까지 초청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인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김현정의 뉴스 쇼. 나도 당했다. 미투. 과연 우리나라에도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 바람이 검찰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 지금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성추행의 구체적인 진술 그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성추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 덮으라고 했다던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이 사람들의 후안무치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그저 모르쇠로 기억이 없다면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폭력 고발운동인 이 미투 운동,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권위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인 검찰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북한 얘기부터 가야 되네요. 네. 발목 낀 마식령 전색입니다.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에서 열릴 남북 스키 선수단의 공동 훈련을 앞두고 원래는 오늘 남한 선수단이 전세기 타고서 북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공동 훈련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오늘 오전 10시에 강원 양양공항을 떠나서 마식령을 향해야 할 전세기 출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발동된 미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면요.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세기 편을 그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두고 지금 한미 정부가 막판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군요. 앞서서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금강산 문화 행사가 무산된 데 이어서 이번 남북 공동 훈련까지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그게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일관성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평화올림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좀 봐달라, 예외적인 사항으로 두자, 아마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사를 발표하거든요. 연두교사죠. 예, 그 내용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눈이 번쩍 뜨일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미. 한 소식통은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해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인데 그 연설 내용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눈이 번쩍 뜨일 발언? 네. 글쎄요. 이게 뭔지 한번 지켜보고 마식령 가는 그 전 세계는 뜰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네요. 그나저나 평창올림픽 초청받은 MB 네. 오늘 초청장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늘 서울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접 만나서 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사무실 직접 방문해서요. 이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죠. 그래서 초청을 받는 이 전 대통령도 그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새 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개막식 날 보여질 전현 대통령의 만남 모습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짚죠. 네, 35년 만에 우주쇼입니다. 오늘 엄청난 우주쇼가 펼쳐진다는데 어떤 거예요? 개기월식, 그러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1년 중 가장 큰 달이라고 하는 슈퍼문, 그리고 공전 주기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 블루문이 겹쳐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물드는 블러드문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블러드문? 네. 그래요? 이 핏빛 그 달이라는 얘기죠. 35년 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반된 개기월식은 앞으로 19년 뒤에나 다시 나타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한 5시쯤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말이죠. 네. 하늘을 보는데 CG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달이 너무 커서. 네네. 그동안 슈퍼문 많이 봤지만 저는 그렇게 큰 슈퍼문 못 봤거든요. 오늘은 더 장관입니다. 그 슈퍼문들이 오늘은 쇼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월식이 밤 8시 48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죠. 그러죠. 여기까지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용기 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SNS 들여다보면요. 나도 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정말 공감한다. 이런 글이 넘쳐납니다. 서지현 검사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국장 그 옆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안 국장이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 이것을 공론화한 거죠. 그러자 인사상 불이익이 이어졌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어제는 성추행을 당한 뒤에 겪어온 그 8년간의 고통을 적은 일기 형식의 글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파장이 더 커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제 이 서 검사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검찰 성범죄 특별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지지 성명을 주도한 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현 검사 인터뷰도 보셨을 테고. 네네. 일기 형식의 글도 보셨을 테고.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예, 정말 인터뷰 보면서 굉장히 참 많이 괴로웠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성추행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당시 장례식장에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 벌어질 수 있었던가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정말 그것이 가장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더구나 그것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누구나 제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우 그 레아 세이드 증언과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레아 세이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웨인스타인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스탑이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죠. 다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네, 눈 감아줬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요 검찰 조직의 특성도 관련이 있고 바로 성폭력 범죄가 특히 가해자들 간에 어떤 잠재적인 그 연대 같은 것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어제 그 장문의 일기가 공개된 후에 더 파장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그 1회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은 여성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검사의 일기를 보면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열심히 탬버린을 쳤답니다. 막 손이 아프도록 쳤대요. 그러고 났더니 너 때문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회식 자리 끝나면서 한 번만 안아보자. 뭐 이런 것들은 많았다는 거고 뭐 이런 사례들을 쭉 들고 그러니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을 빙자해서 계속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검찰 내에서의 뭐 그런 어떤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만의 과연 문제일까? 사실 그런 식의 그 성희롱적인 부분들은 그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면은 정말 많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적인 그런 피해를 당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서지영 검사가 이런 자기의 그거를 용기를 내서 말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그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숨어 있다가 그 말하기, 침묵에서 깨어나서 말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검사라는 유체에 계신 분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엉덩이를 만지는 그 행위는 성추행이라는 걸 이제는 인식해요.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 아니 예뻐서 그렇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게 왜 성희롱이야? 뭐 이런 인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희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아직도 좀 철저하지가 않은 게 있는데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언동, 그다음에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그다음에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불쾌하면 그건 불쾌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왜라고 하면서 계속한다면 그건 엄연한 희롱인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서지현 검사가 얘기하는 글을 쓴 거고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 거죠. 미투 운동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첫 번째가 그 성희롱 행위 자체였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았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후에 벌어진 일.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면 여태까지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못한 것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2차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 작년 12월에도 법을 개정을 한 이유가 특히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맘 놓고 하는 거죠. 성희롱, 성추행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아니면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런 가해자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그거를 책임을 지는 의무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안태근 전 국장, 그러니까 그 엉덩이를 만졌다는 그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었죠.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문정 검사한테 왜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난 서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늘 그 가해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기억해 보시면 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결국 그 사건들이 어떻게 밝혀지냐면 주변에 그 정황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 가해자 간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해자 편을 두는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황을 분명히 그 진술해 줄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조사가 저는 이번에 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가해자들은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당연한 거군요. 지금까지 매뉴얼이군요. 기억 안 난다 하는 것이 매뉴얼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다. 항상.
그래서 소리 문제고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흘립니다.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 꽃뱀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저 서검사조차도 검찰에 있는 분이 8년 동안 이걸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은 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내 실수다 내가 틈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이거를 규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고쳐야 됩니다. 그 서검사의 고백이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제 그 일기장이 공개된 후에, 그러니까 일기 형식의 글이 공개된 후에 나도 다를 바 없더라, 공감합니다, 이런 SNS 글이 넘쳐나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미국처럼요.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좀 어려울까요? 저는 이미 사실은 민간 베이스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성폭력 상담소에서 말하기 데이라는 걸 해서 그래요. 이런 게 있었고 그렇지만 드러내기 어려웠던 이런 권력층 아니면 뭐 유명인들 군대 아니면 유명인들 아니면은 뭐 공직사회 뭐 이런 대학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드러내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러내기가 저는 또 다른 어떤 전제 여검사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어가는 흐름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전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많은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좀 점검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면 어디를 꼽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남인순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원이지만 또 동시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저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요. 뭐 정치권도 정말 필요하고요. 정치권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특히 기자들 사회, 그러니까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이런 법조 분야, 그다음에 학계 분야,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나 권력 분야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가진 걸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은폐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성주의가는 수사는 수사고 올림픽은 올림픽이다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MB 소환이 임박했다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올림픽이 2월 9일 개막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럼 소환 안 된다는 얘기인가? 초청장 보냈다는 건? 이거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청와대가 초청장을 전달함으로써 뭔가 검찰에 메시지를 주는 측면은 있을 수 있어도 직접 검찰에다가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한병도 정무수석 손에 초청장을 들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걸까? 여기에 굉장히 의문심장한 메시지가 왜 있다는 우편으로 거예요. 안 보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인편도 아닌 정무수석이 직접 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전 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초청장 하나만 달랑 전달하고 올까요? 자, 갖다 드리라는데요. 그리고 초청장을 한 장 불쑥 내밀고 그냥 와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수석이 뭐 현직 수석인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좀 나누겠죠. 밖으로는 공개가 거의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라고 했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BBK 고발 사건이나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거는 다른 건으로 수사하거나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 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이 독립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러 가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봐라, 정치 보복이네. 여기서부터 제외시켜 버리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게 틀림없다는 걸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고의 대우로 정무수석이 들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다입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그거 가지고서 논의 중이세요. 참여를 할까요 말까요? 뭐 하는 건 본인 마음이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부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초청을 거부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 봐라. 정치보복이라고 서재 성명까지 내더니
국가적 행사에 초청까지 받아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옹졸하고 속 좁은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거 봐라.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아, 그러네요. 왜?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MB 때였습니다. 요즘 외부 행사도 못 나가고 맨날 집과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뭔가 외부의 얼굴을 탁 알리고 이건 내가 유치한 거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각인시킬 필요가 있죠. 나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야. 기회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MB가 정말로 올림픽 개막식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신 분들 김성환 씨 생각으로는 100% 갈 것 같다. 아, 간다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청취자 한 분. 저도 몇 년 전에 성희롱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었는데요. 어제 서지현 검사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가해자 본인한테 직접 얘기해서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이여 침묵하지 맙시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예, 용기를 내셨군요. 그리고 사과를 한 그 가해자도 잘했습니다. 2부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오전에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죠. 영화의 이 한파 속에 신생아를 아파트 복도에 유기한 사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많은 분들이 공분하면서 그 아기를 새벽에 발견해서 품에 안고 살려낸 시민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했었는데 참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해서 살려냈다는 그 시민이 바로 이 아기의 친모였다는 겁니다.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요 어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어땠고 그 시민은 어떤 분이고 얘기 들으려고요. 그런데 밤